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IMF입니다. 1997년 겨울, 우리에게 닥쳤던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부치를 내놓았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그 시절의 아픔은 우리 민족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그 혹독한 시련이 사실은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지구 반대편의 한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거대한 비극의 축소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IMF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림자, 총과 군대 대신 서류 가방과 대출 협정서로 한 대륙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보이지 않는 제국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이 깊고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함께 탐구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세기 제국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형태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대가 도시로 진격하는 대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신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각국의 수도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탱크가 아닌 대출 협정이었고 그들의 점령지는 영토가 아닌 국가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제국의 힘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협정을 통해 탄생한 IMF의 본래 사명은 숭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각국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제 붕괴를 막으며 국가들의 회복을 돕는 것, 마치 세계 금융계의 의사와도 같았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존재처럼 보였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의사는 순식간에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냉혹한 빚 수금원이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자인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씨앗은 1970년대에 뿌려졌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 달러가 서구 은행에 쌓였고 은행들은 이 돈을 빌려줄 곳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빠른 근대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70년대,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향해 달리던 우리처럼 더 높은 성장을 갈망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은 이 값싼 달러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달러를 빌려 사회 기반 시설을 짓고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도로, 댐, 공장, 철도가 외국 자본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달콤한 꿈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대가는 1980년대 초에 청구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의 주도하에 금리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끌어올렸습니다. 볼커 쇼크라 불리는 이 조치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불똥은 전 세계로 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라틴 아메리카가 빌렸던 값싼 대출은 감당할 수 없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5% 이자로 빌렸던 돈이 이제는 15%, 20%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갑자기 그들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2년 멕시코 재무장관은 워싱턴으로 날아가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가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IMF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MF는 단순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회 전체를 재편할 만큼 가혹한 조건을 들고 왔습니다. 정부는 식량과 연료 보조금을 삭감해야 했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수입품 가격을 폭등시켜야 했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며 보건, 교육, 연금과 같은 사회 지출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대가로 국가의 예산안 전체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멕시코시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회의사당이 아닌 워싱턴 D.C.의 사무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는 단 하나, 돈을 빌려준 해외은행들이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경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개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갈기갈기 찢고 국부를 종종 외국인인 민간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 IMF는 편리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IMF가 이 모든 삭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빵값은 치솟고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학교는 예산이 없어 문을 닫았지만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긴축재정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실험실이 되었고 그곳의 국민들은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1인당 GDP는 하락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빚 갚는 데 쏟아부으면서 나라 전체가 더 가난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은 멈췄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빈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며 더 깊은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는 유류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폭동이 일어났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물가가 치솟는 동안 임금이 동결되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주림, 실업,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권이 무너졌고 다른 나라에서는 독재자들이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을 국민 탄압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IMF는 스스로를 중립적이고 기술적이며 합리적인 기구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환을 강제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며 돈과 권력이 채권자에게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볼리비아는 IMF식 처방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1985년 볼리비아는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물가가 1년에 수천 %씩 올랐습니다. IMF와 현지 기술 관료들은 충격요법을 처방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보조금이 폐지되고 통화 가치는 폭락했으며 공공지출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광산이 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공동체가 버려졌습니다. 서류상으로 볼리비아 경제는 안정되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굶주림과 절망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IMF의 약이 어떻게 독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1990년대 내내 아르헨티나는 IMF의 모범생이었습니다.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고 산업을 민영화하며 재정 적자를 줄였습니다. 한동안은 성공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밀려들었고 정치인들은 이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었으며 사회적 갈등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1년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은행은 예금 인출을 동결했고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Que se vayan todos. 모두 꺼져라. 한때 구원자로 칭송받던 IMF는 너덜너덜해진 평판과 함께 아르헨티나를 떠났습니다.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라틴 아메리카를 질식시켰던 바로 그 정책들, 긴축재정, 민영화, 구조조정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대규모 정리해고와 기업들의 연쇄부도 사회 안전망의 붕괴를 겪으며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그들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의 교본을 온몸으로 써내려간 셈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가 단지 위기에 처한 지역이 아니라 거대한 실험실이었다는 점입니다. IMF는 긴축, 민영화, 구조조정이라는 자신들의 전략을 다른 곳에 적용하기 전에 이곳에서 시험했습니다. 1980년대에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파괴했던 정책들은 1997년 아시아에서, 1990년대 혼란기의 러시아에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비극으로 시작된 것이 세계적인 경제 원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고통은 단순히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채권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된 글로벌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아니었을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어두운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빚이 너무 높이 쌓이면 한 나라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2008년 이후의 그리스를 보십시오.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 이른바 트로이카가 개입했을 때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라틴 아메리카의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연금이 삭감되고 공무원 임금이 줄고 국유 자산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아테네의 정치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치인들처럼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 그 결과는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처럼 국민에게는 비참함을, 채권자에게는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도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이 보았다면 기겁했을 수준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빚은 단순히 재무제표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의 한 형태이자 권력의 지렛대입니다. 정치인들이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거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선택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잃어버린 10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운율로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흐름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교훈은 냉정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약속하는 환상을 진정한 부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가치를 지니는 자산, 평가절하될 수 없는 기술, 그리고 민영화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연결망이 있습니다. IMF의 그림자는 숫자가 사람보다 우선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똑같은 각본이 멕시코나 아르헨티나가 아닌 유럽의 심장부에서, 도쿄에서, 그리고 워싱턴에서 다시 사용될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